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플랫폼 규제 특집을 하면서 마지막 얘기 드렸던 것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예,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이 플랫폼 규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데 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서방 세계 눈으로 보면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그것을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파악하려고 하면 중국의 정치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포함된 함의를 보게 되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지금 중국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말씀하신 이 상황을 이해해야지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지만 이제 중국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 키워드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차이나 드림,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몽.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가 공동 부유론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좀 우리 익숙하지 않은데 의법치국의 건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시진핑 사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의 정치인 이름 알기도 뭐 그런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 본질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시진핑의 생각 네.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3개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벌어질 사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도가 바뀌면서 어떤 이 패러다임도 전환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명확히 이해되지만 그 현장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딱 그 시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보면 이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의 차이나 드림이 뭐냐면 후진다오 때는 과학적 발전,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지만 네. 시진핑은 발전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중화민족의 부흥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뭐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등소평은 선불을 이게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 되고 나서 다른 사람 도와줘라 네. 이건데 드디어 시진핑은 이제는 이 선불론이 아닌 말씀하신 패러다임 시프트는 공동 부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공부론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시작은 2020년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의법치국을 건설한다 이건데 아니 그럼 뭐 나라를 통치하는데 법을 안 하고 뭘 해 그러지만 네. 중국은 첫 번째 인치, 두 번째 당치, 네. 그리고 지금 법치 이렇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관시 네. 아는 사람 통해서 뭘 하다가 이제 당이 결정이 되면서 당이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일에서 이제는 당도 마음대로 못하게끔 법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 바로 의법치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네. 뭐 그 사이 플랫폼 뭐 중국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은데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죽이는 산업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육성하는 산업도 있는 것이냐 이게 제일 우리한테 중요하죠.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중국의 이런 이제 문건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규제 산업하고 육성 산업이 정확하게 4개씩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제 산업, 육성 산업의 이 구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78년 이후에 2019년까지는 효율이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고 이제 이것이 중요했다고 하면 네. 2020년부터 2021년 들어서는 이게 공정이라는 것, 이게 공평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돌아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지금 설명을 드려도 좀 이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네. 한 3편에 걸쳐서 각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럴 때 뭐 차량 호출 업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인터넷 그 연예인들 팬클럽 이거 다
이 카페 네. 정리해라. 그리고 이게 술 먹지 마. 네. 알리바바 여직원 그 이제 술 접대 성추행 사건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8월 달에 보면은 이 백주 회사들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당이 관여할 일인가요? 싶은데. 그래서 예. 그 노래방도 이제 단속을 하는 뭐 이런 일까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이러냐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중국의 100년의 목표와 관계가 있어요. 중국은 1921년에 공산당 만들고 나서 100년 된 2021년에 소강사회 건설 이것도 참 뭐 그런데 이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이 중국의 목표였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2020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인당 소득 $10,000에 2010년 소득의 2배가 되는 것, 이건 네. 이미 끝났고. 이번에 100주년 기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중국이 1949년에 나라를 건설했는데 100년 뒤인 2049년에 이것도 참 여러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까는 뭉소리냐인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군사력에서도 세계 1등 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제 너무 황당스럽죠. 네. 그래서 시진핑이 2020년에 갖고 들어온 새로운 컨셉이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전 국민이 공동으로 부자가 된다. 요거를 이제 끌고 들어왔어요. 일단은 근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일본이 95년에 미국 GDP의 73%였고 작년이 70%였고 금년이 아마 73%로 일본의 최전성기를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시점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더 넘어가면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소강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중진국에 도달하고 난 다음번에 두 번째 목표를 공동부유라고 잡았는데 요거를 이제 로스토우의 발전 단계설로 놓고 보면 5단계, 전통, 도약전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대중 소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평가하기로는 도약을 했고 바로 성숙 단계 가기 전이다. 네. 그래서 도약에서 성숙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도약 단계까지 올 때는 에피시언시 효율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성숙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분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은 드디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분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5년마다 경제 계획을 이제 만들었는데 10차 5개년 계획 때 중국이 미국 대비 13%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이 되면 대략 한 84%. 그리고 이제 2030년 아마 15차 계획에서 16차 계획을 넘어가면 100%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냐 없냐의 그 관건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인 거죠. 그러면 그 누가 통치하냐를 보고 봐야 되는데 바로 시진핑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점인 후진타오, 뭐 등소평, 모택동을 보면 얼마를 통치했냐면 마오쩌둥이 41년 통치했고 등소평 11년, 장점인 13년, 후진타오 10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내년이면 10년 임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시진핑이 얼마나 집권할 거냐는데 중국도 주석이 임기가 있습니다. 5년. 근데 2018년에 중국은 헌법을 바꿨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헌법에 보면 5년 임기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10년을 주석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네. 딱 2명이 반대하고. 네. 그래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거죠. 네. 헌법이. 그러면 이론상으로 3년이면 하든 4년이면 하든 5년이면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럼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모택동은 사망을 83세에 했고 등소평은 93세에 사망했는데 중국의 이게 1대 2대 지도자는 사망할 때까지 통치를 했었어요. 아, 종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집권 2기인 시진핑은 2021년에 소강사회를 달성을 했지만 2035년에 이제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는 단계고 2050년이 군사력에서 1등 한다는 것인데
경제력으로 1등 한다고 봤을 때 시진핑이 이제 지금 68세인데요. 2035년이면 82세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택동 같은 경우는 83세까지 통치를 했었죠. 그럼 만약에 모택동 경우를 같이 간다고 하면 2035년까지는 통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소평은 93세까지 통치를 했는데 2049년이 되면 시진핑은 96세입니다. 그래서 등소평보다 3살이 많은데 요즘 뭐 건강 상태로 보면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놓고 보면 집권 2기 10년을 거친 시진핑 네. 최하 10년에서 15년은 추가적인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우 높은 상황. 그렇죠.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은 82세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진핑이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면 사실 이때 연장할 때 굉장히 민감했긴 했는데 명분을 내걸고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강력한 리더가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연장의 이제 논리죠. 네. 삭제 논리였고. 그래서 지금 역대 지도자를 보면은 대략 이제 주석으로 재임했을 때 연령들이 최연소가 66세고 최고령이 86세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1기가 끝나면은 69세고 2기를 10년을 다 한다고 해도 83세예요. 80세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급이니까 그렇죠. 나이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3번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중국말로 그 쭌칠라이, 푸칠라이, 치앙칠라이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일어섰다. 그리고 부자 됐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섰다. 네. 요건데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청나라 왕조의 이 봉건 사회에서 드디어 이제 탈출한 것은 이 모택동이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일어섰다는 거고, 일어섰다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 등소평이 바로 자본주의를 수입해 와 가지고 이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자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 부자 되고 하면 뭐 할래? 그럴 때 부강이잖아요. 강하게 되는 것 이건 아직 중국이 아니라는 건데 그걸 시진핑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택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가져왔고 등소평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시장 경제를 갖고 들어와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데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K자 성장입니다. 자가용 타고서 BMW, 벤츠, 아우디 타고서 이게 고속도로 타고 가는 사람이 푸칠라이 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의 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위에서 부었을 때 이게 사진이 되게 적나라하네요. 네. 예, 밑으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상황은 뭐냐면 포도주를 부었더니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포도주 잔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밑에 애들은 깔려 죽겠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포니 타다가 이제 소나타 타고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고 이게 이제 에쿠스 타다가 이제 BMW 타고 벤츠 타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짠칠라였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했고 푸칠라였다는 건 자본주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중국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시진핑이 얘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돌아간다. 어렵습니다. 중국 특색에.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그 중국어 차이나 드림, 뭐 4개 전면, 4개 자신감, 5위 일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거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의 전략은 이 등소평, 모택동의 전략하고는 다르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그 미래 30년 동안 가는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창당 100주년을 맞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100주년의 목표를 잡은 것이 바로 뭐 중국말로 써놨습니다만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새로운 이제 목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의 정치 아젠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택동도 뭐라고 얘기를 했고 등소평도 뭐라고 얘기했고 장점인 이제 후진타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그 당장에다가 삽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신을 기려서 당을 운영해야 되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역대 4명의 지도자들의 지도 사상이 다 당장에 들어가고 이제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시진핑 사상. 그래서 이게 보면 78년까지 78년에서 2008년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난 걸 하나를 보면 그 모택동 사상 그 네. 제목 이름이요. 그리고 등소평은 사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장점이는 앞에 사람 이름이 없고 3개 대표론이라고 해요. 네. 후진타오도 사람 이름은 없고 과학적 발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시진핑은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사상이라고 들었어요. 급이 모택동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점인과 후진타오는 이 당장에 자기 사상에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넣은 사람은 모택동 등소평이고 네. 시진핑 세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사상하고 이론이 뭔 차이가 있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택동과 똑같은 구조의 이 지도 사상을 당장에 넣고 헌법에 넣었다는 거죠. 사상과 이론은 천지 차이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진핑이 바로 모택동과 같은 네. 급이라고 하는 네. 추론을 이제 많이 낳게 한 거죠. 약간 사상은 뭐 기조나 뭐 어떤 뭐 그런 거 같고, 그렇습니다. 뭐 이론은 뭐 그냥 그 아래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진핑의 사상이 도대체 뭐냐. 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앞으로 이제 2035년까지의 그림이 네. 이게 맞춰지는 건데 거기 보면 중국의 꿈, 이제 뭐 4개의 전면, 5위 일체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래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중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예. 결국은 이 타켓은 차이나 드림의 실현이고 거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4가지 전면 그리고 5위 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의 대폭락의 단초가 이 4개 전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요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면적인 사고강, 모든 국민이 이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개혁 심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전면적인 법치,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인데 이 세 번째 전면적인 법치라고 하는 것,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것, 이게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대폭락을 가져온 원흉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그래서 네. 어쨌거나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들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2035년에서 50년까지의 중국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2035년에서 50년까지 로드샵을 보려고 하면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4개 전면이라는 거죠. 전면적인 소강사회,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 여기 세 번째, 전면적인 의법치국이라는 것이 이번에 사고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시진핑의 사상이 당의 이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표론이나 발전관이라고 했지만 시진핑은 이름을 붙인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범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그 이국봉 박사하고 유자가 붙고 안 붙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갖고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사상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진핑 사상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놓은 거고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로 4개 전면이라는 것 중에 두 번째 의법치국,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요거를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중국으로서는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마라. 부왕추신. 그래서 먼저 먹었던 마음을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요 네 가지를 그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아무 리스크가 없는 거냐? 정말로 시진핑의 꿈, 네. 뭐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이 잘 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뭐냐면 중국몽의 실현은 사실은 강대국의 이게 실현인데 이 강국의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중중국 함정이 있는 거죠. $10,000에서 $12,000를 못 벗어나게 되면 이제 동남아의 작은 나라들처럼 좌초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실패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개혁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 들어서 반부패 개혁, 소위 말하는 의법치국을 해서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네. 거의 4년에서 5년 사이에 440명을 목을 잘랐어요. 그럼 엄청난 이제 이 반대 세력들이 잠재하게 생기는 거죠. 반부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정권을 탄탄히 갔잖아요. 그렇죠. 탄탄히 갔지만 반대로 거기에 예. 이제 잘린 사람들은 이제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대량의 정적이 생기는 거라고 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지도의 함정인데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 당 중심 안에는 주석이라는 한 사람의 지배 구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 우상화를 과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에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대국으로 간다. 2035년에 50년에 세계 1등 한다는 거 다 좋은데 이게 거꾸로 반중 정사하고 중국 위협론을 전 세계로도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조사를 해보면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한국, 일본 다가 중국에 대한 NT 정사가 역대 최고입니다. 글로벌리.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경제대국의 함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는 바로 그 시진핑의 사상, 이 중국의 꿈, 이게 이제 뭐냐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그것을 도달하게 하고는 이제 네 가지의 이 수단, 그 중에서 중요한 의법치국이라는 것, 네. 요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플랫폼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또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개념으로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거만큼 중요한 그 의법치국이라는 네. 개념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사고 쳤던 그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폭락의 가장 주범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미래, 거기에 이제 시진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세부 내용들을 봤는데 네.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의법치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행론의 핵심 사상.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주가를 보는데 중요한데요. 2014년 10월 달에 중국이 소위 말하는 법에 의한 국가 통치, 의법치국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뭐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법으로 통치를 안 하냐? 아니, 기본적으로 현대 국가가 법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도 뭐 헌법 있고 형법 있고 민법 다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것보다가도 이제 더 앞서는 법이 있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당치. 당이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 네. 확 이제 가는 거고 그보다 더 센 것은 바로 인치입니다. 네. 권력자가 얘기를 하면 이제 가는 그런 문제가 중국에서는 만연을 했고 이것을 이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2035년까지의 이 법치계 건설 계획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묘한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 6개월 지나고 나왔더니 이게 바로 플랫폼 기업들의 대폭락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치하고 법치를 놓고 보면 이제 이 중국은 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이걸 이제 법치로,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관시로 하던 거를 제도화로 가는 것,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 선진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시진핑은 최종 학력이 칭화대 법학 박사예요. 아, 가방끈 깁니다. 법학 박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법치의 의미는, 그래서 자기가 뭐 공대 나온 사람은 이제 전자산업 육성하는 거고, 법대 나온 사람은 법으로 다스리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 시진핑의 법치의 의미에서 이제 2017년에 그 개최된 19차 당대에서요, 이 모택동은 나라를 일으켰고, 등소평은 부유하게 했고, 시진핑은 강력하게 한다. 근데 강력하게 하는 걸 뭘로 강력하게 하냐면 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자는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법을 어긴 부패 세력의 처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약간만 각도를 틀면 정적이나 이제 자기한테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반부패인데, 그러니까 법치하면은 떠오르는 게 진시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뭐 정족들을 그렇습니다. 법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택동 시대만 해도 인치가 대부분이죠. 거의 황제급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는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법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법치의 주 포커스를 부정부패 단속에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뭐 2012년에 집권을 했지만 지지 세력이나 기반이 별로 없는 이제 태자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의 이 공청단이나 그 장쩌민 주석의 상하이 방의 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을 쳐내고 자기 권력을 확보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쓴 게 바로 의법치국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로 다 걸어버리면 그건 명분으로도 뭐든 이게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정부 1기 동안에 약 440명에 달하는 장차관을 부패 혐의로 처벌했고, 여기는 거의 100명 가까운 장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 1기 정부 때 보면 마오타이 주가가 대폭락을 해요. 그때 폭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패한 장군의 집을 털었더니 마오타이가 만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니들은 전쟁을 총으로 안 하고 술로 하냐. 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마오타이가 매출액이 곤두박질 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마오타이가 대중화되고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내린 네.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도 바로 시진핑의 부패 단속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약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서방에서 얘기하는 법치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개념이 약간 다르고, 네. 이것은 이제 공산당이 영도하는 리딩하는 법치고 우리처럼 상권분립에 의한 그런 법은 아니에요. 사법부의 어떤 뭐 그런 그렇죠. 아니고. 독립이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의법치국에 관한 이제 정책을 새로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빈부격차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막는 데다가 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기 때의 의법치국은 반부패 포커스가 맞췄다는 거기에 거면 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지금의 의법치국은 이 평등, 공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가 여기서 의법치국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부정부패가 아닌 과도한 이익 네. 또는 이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부를 축적하는 것, 이걸 손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1기 정부 때 법치는 2015년에서 2020년간 했고, 이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기 법치 정부 건설을 위한 시행 요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4차 5개년 계획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의법치국을 이제 하겠다는데, 요거는 1기보다 더 강력한 규정하고 제재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80% 90% 대폭락하는 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5개년짜리의 프로젝트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0년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최하 5년간은,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거기다가 뭐뭐뭐뭐에 관한 문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갈로 치고 2021에서 2025라고 못을 박았어요. 네. 5년간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치냐 법치냐에서 이제 법치로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 상당 기간 동안은 법치 중국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법치를 통해서 뭐를 규제하고 뭐를 이제 제재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걸 시행 요강에서 4가지 분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보면 되겠네요. 바로 요겁니다. 네. 그래서 주목하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썼지만 반독점, 디지털 경제, 네. 인터넷 금융, 식품 의약품, 노동보호, 금융 서비스, 교육, 소비자 권리 보호, 지금 요 항목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플랫폼 기업들, 교육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보치국의 타겟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이게 다 지금 발생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법 시행 요강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건드리면 죽는다. 이게 이제 여기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던 그것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 모두 얘기 드렸던 중국의 최근에 서방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재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요 새로운 법치국가 건설의 시행 항목 중에서 제재 대상이 요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인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들을 이걸 이제 제재를 하냐를 보면, 여기에 또 어떤 항목이 있냐면, 인터넷 플러스의 감독 및 추진을 심화하고 국가 자체가 인터넷 플러스 감독을 하겠다,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최근 이제 10년 동안에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에서 모든 걸 연결해서 이 중국을 크게 변화시킨 건 그건 민간의 영역이었죠. 근데 지금 중국은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인터넷을 접속해서 행정 지도하고 감독하고 정책 부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민간의 이 인터넷 플러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정부가 인터넷으로 자기네들도 통제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간의 인터넷 플러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정부가 다 인수하거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면 그 안에 세부 내용이 한 5가지 나오는데, 네. 정부는 데이터 공유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고 정부 데이터의 제공과 사용 및 관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의 분석, 마이닝, 처리 및 적용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행정 의사결정, 행정 입법, 행정 법제행을 지원한다. 그리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규칙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선생님, 그러면 이 시행령은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얼마 전에? 네. 아,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시행 요강이라는 거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관심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죠. 어렵죠. 일단은 해석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빅데이터를 이렇게 정부가 다루겠다라고 세세하게 명시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항목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아, 굉장히 뭐 단어 하나도 전문 분야의 단어고, 뭐 예상컨대 원사들이 개입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21년까지 서비스 효율화를 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이 최적화를 하고, 2023년 말까지 모든 정보 공개 강화하고 2024년까지 감독 체계 완성한다. 5개년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세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 계획까지 있어. 2025년까지, 2035년까지 뭘 하겠다고 하는 플랜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이게 새로운 정부의 건수 잡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2035년까지 15년의 마스터 플랜 하에 네.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왜 하냐 그러면 물론 이거 긍정적인 개념에서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법치를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거니까 뭐 최고의 방부제가 뭐냐 그럴 때 그건 바로 햇빛이라는 거죠. 햇빛을 쏘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네. 투명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프로세스를 이 공개하겠다. 그리고 합법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지만 네. 그게 지금 법치 건설의 핵심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의법치국에 대해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네,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네. 제재는 왜 생겼고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건지를 주가 차트로 아무리 봐도 그건 답이 없어요. 현상에는 정확한 이해만이 올바른 솔루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걸 어떻게 하냐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시행 요강에 보면은 이거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연처 보고서를 매년 만들고 공개해라. 네. 그리고 이 각 지방정부 및 정부 부처 그리고 중요한 간부의 성과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법치를 얼마나 실현했냐를 갖다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임기 동안 법치에 관한 1회 이상의 외부 교육 받아라. 뭐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법치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이게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이 다 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게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5년의 플랜을 잡아놨고 5년 이후에 추가적인 10년의 마스터 플랜도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아까 그 법치국가 건설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의 경우들은 이것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아무 규제 없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것은 끝났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는 그냥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좀 치중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바뀐 패러다임을 얘기하시고 나서부터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폭넓게 이해되고 그런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했는데요. 오늘 제 의법치국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투자를 넘어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될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의법치국의 구체적인 피해 업종하고 네. 수혜 업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또 뭐 경제 채널인 만큼 어떤 그런 이제 필드의 실제적인 모습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특집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안에는 핵심 개념인 의법치국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그 시진핑 사상의 목적인 그 공동부유론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 네. 거기에 이제 4가지의 이 조치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의법치국이고 그 의법치국의 세밀한 규정들을 거기에 이제 당한 업종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당한 것만 보고서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반대로 이게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공동 부유를 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 현대와 같은 분배 구조로서는 1인당 소득 $10,000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산업 구조 바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분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회의 큰 트렌드의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이 화석 연료를 써서 이거 불 때 가지고 손으로 뭘 만드는 이 산업이 아닌 네. 다른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명제고 과제이지만 중국도 이거 자체가 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제재하는 것 말고 육성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 네. 그걸 한번 이번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이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거 보류하겠다고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네.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정책의 변화에 이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보았던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하는 중국의 규제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규제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이런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중요한 것 하나는 지금까지 지금 핸드폰이 16억 5천만 대가 보급된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원재료 집어넣고 거기서 기계 24시간 돌려서 나오는 물건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회를 통제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 국가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비자를 법과 엄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한비자의 생각이 있지만 엄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바로 디지털 기술을 같이 써야 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그 공산주의 네. 이게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법치 플러스 디지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 공산당의 통제 방식 바꿉니다. 그래서 뭘 바꾸냐고 그러는데 바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천안문 광장에 있는 CCTV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문 광장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뭘 하고 하지만 네. 거기에 천안문 광장 가서 보면요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5명, 10명이 웅 모여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네. 이제 요원들이 오죠. 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천안문 광장에서 이 많은 CCTV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모니터가 지금 나오죠. 네. 그런 식의 이제 결국은 지금 IoT 시대에 AI 시대의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게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만들었던 그 시대하고는 이것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뀌는데 적응을 못하면 어려운데 핵심은 정보죠. 이게 정보 독점을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결국은 이제 IT로 무장한 기업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현상 이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바로 세장 경제의 이 중요한 프레임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장 안에만 있어라.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하고 이 법가주의, 법치주의를 같이 엮어버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라를 컨트롤하는 네. 지금까지는 핸드폰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 관리 시스템이 이제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중국에서만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예. 범죄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네.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 보시면 이게 바로 안면 인식을 통한 네. 데이터인데 거기 안면 인식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나이, 연령, 직업 이것이 화면에 바로 뜹니다. 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구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DB하고 서로 매칭이 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뜨는 거죠. SF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주소가 신장 위구르인데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농부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심천공항에 거기에 이제 와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혹시 테러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탈레반에 이제 훈련을 받고 온 테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를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은 이제 이 새로운 법치국가 건설을 2035년까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의미 있는 건 보면 비상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거 예방 조치해야 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이걸 지속적으로 이게 증진해라. 그리고 법치국가의 디지털 정부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산당의 리딩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렇게 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굉장히 광범한 얘기고,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행하냐고 그럴 때, 우리로 보면 굉장히 웃기지만 학습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핵심 돌파구를 강화하라. 그래서 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 안 되는 부분, 이거는 화끈하게 뚫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감독하고 검사 기능 강화해라. 실행방이 좀 비교적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네. 중국은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추상적이면 그걸 실현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디지털 라이프로 모든 것이 바뀌지만 네. 이게 바로 디지털 통제로 가는데 이게 바로 플랫폼의 데이터 통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를 그렇게 이제 못 살게 난리를 쳤고 디디 추싱을 이게 미국에 상장된 회사를 잡아다가 난리를 치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플랫폼 데이터 통제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의 목표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관련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나 제재를 포커스로 보시면 그 윗단에는 바로 공동 부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방이라는 회사를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사교육 금지라는 것에 대한 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도 뭐 80년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의 이제 뒷배경은 인구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 그래서 뭐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이 없는 나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이 정책이 바로 사교육 금지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디지털 공산주의 이거를 공동 부유론을 실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기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 경제, 서비스하고 데이터 요거 육성도 해야 되지만 통제 잘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 미중의 전쟁하고 관계없이 하드테크,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첨단 기술 이거 국산화가 안 되면 통제하면 뭐하냐. 이게 장비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게 하드테크의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쭉 지금 우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만은 법치국가 건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어떻게 보면 정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장 파워풀한 빅데이터 모든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은 알리바바도 탄센트도 디디도 메이투한도 아닙니다. 이 DB를 다 볼 수 있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규제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려는 이런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반독점 규제에서 그 시정 조치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부 공공기관으로 다 옮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옮기게 되면 첫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알고리즘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한국의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맨 위에 올려주면 이거는 매출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맨 위에 올리냐, 5번째 올리냐, 20번째 올리냐에 따라서 광고료하고 수수료가 달라지죠. 근데 이것이 빅데이터를 이걸 마음대로 못 쓰면은 이것이 이게 위에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 모델 자체가 바뀐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이제 정부가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되면 빅데이터의 소유권이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 쪽으로 넘어가거나 공공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의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했던 이제 무한대 수익 모델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놓고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런 엉터리 없는 이제 이 조치를 해가지고 나라가 무사할까? 그래서 자금성의 지붕이 깨지는 듯한 느낌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이 잘 조직되고 오거나이즈 돼 있는 걸 보면 또 다른 느낌도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 중국은 안개에 쌓인 샹하이 같은 나라다. 그래서 안개에 희끄무하게 보면은 저게 건물인지 빌딩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안개 거치고 나서 볼 때는 삐까뻔쩍하죠. 100층짜리 빌딩이 거기서 있다는 거죠. 마천루가 가득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그 공동부유론 첫 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다르게 봐야 되고 그것이 시진핑이 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차이나 드림.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될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의 이 달성 여부는 중국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도달하는 과정 앞으로 15년에서 30년의 과정에서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와가지고 육성하고 또 제재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민생 지출에 관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 이게 공동부유다. 네. 그래서 이 코스트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반독점 이걸 통해 가지고 자본의 무한 확장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걸어 가지고 이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리스크 팩터예요. 이게 바로 시진핑 리스크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보지 않고서 이 투자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중국은 항상 제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 선, 면 전략을 써요. 정책을 시행할 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점에서 해보고 세 개의 점에서 해보고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을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공동부유론으로 전환을 하지만 이걸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저장성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냐 하는 것은 바로 저장성에서 앞으로 2025년까지 하는 것 요거를 봐야 되는데 저장성에서 뭘 하냐 봤더니 네. 디지털 정보를 갖고서 이 창의적인 산업을 만들어 봐라.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소득을 2배로 늘려가지고 소비를 촉진시켜라.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 의료, 양로, 이 부동산 요것에 이제 원가를 낮춰라. 그리고 문화산업을 육성을 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해라. 그리고 생태 환경 제품을 갖고서 요것의 밸류를 높여봐라. 미션이네요, 미션. 바로.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이제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은 제재일 수도 있고 부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장성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목표는 공동 부유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돼. 성장이 계속돼야 되는데 중진군 하면 이제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대신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미국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 안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요게 이제 중국의 지금 새로운 전략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산, 분배, 유통, 소비에서 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기준이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산업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산업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부적절한 사용을 하는 산업. 예를 들면 디디 추싱. 네. 그래서 디디 추싱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정부 관공서가 어디에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반독점 불공정한 산업. 알리바바나 이제 뭐 그 핀두오도나 징동 같은,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거나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불공정,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구 감소, 출산율에 부담 주는 산업 안 된다.
사교육, 부동산. 네. 그래서 부동산 업종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많지만 부동산 업종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이거 제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채 의존도가 높은 탄소 배출 산업. 이게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번에 의법치국, 법치국가 건설에서 보여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산업의 범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다 주가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도 4가지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기술 혁신 산업입니다. 지금 같은 이제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들의 손으로 만드는 산업은 안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으니까 고부가치 산업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 네. 이거를 안정화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미중의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산업이 이제 육성 산업이고, 그 다음에 공동 부유 산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농촌하고 도시의 지역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 진흥, 그리고 이제 식량 안전, 뭐 이런 농업 관련되는 산업이 지금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지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좀 폄하하는 쪽인데. 그렇죠. 그러나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소득 격차를 크게 가져오고 도시 문제를 갖고 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안전하고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미국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 안전 산업, 방산 같은 것도 있어요. 방산, 네. 보안, 그 위성, 우주항공 이 산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방산업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바로 이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에너지하고 환경보호 이것들은 뭐 중국이 그 7월 30일인가요? 정치국회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 신에너지 자동차 이거 육성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신에너지와 관계가 있죠. 저탄소 관련 산업들. 그렇죠. 네. 그리고 환경보호 산업은 결국은 저탄소 산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4가지 범주의 산업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 네. 플랫폼 쪽에서 우리가 뭐 정책의 대응이 늦어서 이게 손실을 봤다고 하면 다른 이제 대안으로서는 이 4가지 육성하는 산업에 대한 공부, 투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그 뭐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주가가 바닥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쭉 지켜봤습니다만 이것은 한 달짜리, 석 달짜리 투자 테마나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성급하게 액션할 것은 전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특집을 통해서 어려운 개념인 뭐 시진핑 사상이라든가 의법치고 그리고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떠한 산업은 투자에 주의를 하고 어떠한 산업은 수혜를 받고 유망한지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공부가 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CC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이에 3부작으로 여러분들께 이 앞으로 변화될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의법치국이 좀 생소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의법치국 안에 네.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플랫폼 기업의 제재 네. 이거 디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약간 거기에 대해 추가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중국의 재벌들이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100%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6명이 뭐 가장 핫한 사람들이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네. 맨 왼쪽이 그 탄센테 마와텅, 두 번째가 메이투안의 왕싱, 세 번째가 이 샤오미 레이진, 네 번째가 알리바바 마윈, 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맨 끝이 핀두어두어의 황정입니다.
그냥 플랫폼 기업이 그냥 쫙 나열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기부를 해요. 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2천억 위안 그러는데 이런 우리 별로 감이 없는데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를 서로 이제 막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 탄센트의 마화텅이 500억 위안 네. 이거 기부하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 기부 왜 하냐도 있지만 이게 정말 수익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네. 보면은 개인 자산 기부 회사 기부 개인 자산은 또 따로 하는 거고 네. 회사가 기부하는 거고 회사의 수익도 기부하는 그죠. 수익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출연을 하겠죠. 자산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규모가 보면 2020년에 알리바바 탄센트의 순이익 규모가 한 1,500억 위안 정도 돼요. 그래서 6개 그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액이 한 2조 1,000억 위안, 순이익이 한 3,800억 위안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출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대략 한 2천억 정도를 출연한다고 하면 2020년 한 해 이익의 52%를 출연하는 겁니다. 과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과하죠. 열심히 벌어서 기부하는 기부 좋긴 한데 보통 10% 언더가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의 많은 언론도 그렇지만 이게 뭐 그 중국 투자 이거 이제는 공산당이 하는 거 보니까 때려치워야 되겠다. 뭐 이제 이 중국 기업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이게 중국에 상장된 회사들이 아니고 미국하고 홍콩에 상장된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이거 다 접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홍콩이나 특히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도 이게 투자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중국 본토에 투자를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걸 다 싸잡아서 이제 중국 투자 이제 안 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투자가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 중국에 뭐 플랫폼 기업은 알리바바 탄센트에 주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전체의 매출액의 이 6개 비가액을 다 합쳐도 2조 1,000억 위안 정도예요. 그래서 네. 중국이 GDP가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2개나 또는 6개가 중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상생활의 그 플랫폼으로서는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만 경제 전체 이걸 이제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GDP가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주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도 그렇죠.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이 기업들을 심하게 다루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인 충격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사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 회사들의 업무 영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과도한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 이 파이가 어디로 가냐를 봐야 되는데 이 플랫폼 산업, 인터넷 산업은 중국은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구글이 들어와서 뭐가 간다든지 이제 아마존이 뭐가 간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에 관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투자가들은 조금 그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이제 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투자 이제 안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네. 약간 그리고- 공포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작년 7월 이후에 1년 동안 월 단위로 중국 그 후강통, 성강통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7월, 8월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중국 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그걸 산 미국 돈, 홍콩 돈에서 이 영향이 있는 것이지 중국 본토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토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결국은 기부하는 것은 역시나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것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요 법치국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요게 바로 직격탄이고 요 안에 보면은 지금 왜 이 재벌들이 기부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가 그 사이 몇 차례 다뤘지만 세장 경제, 조롱 경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장의 세는 이게 세장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뭐 중국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가 세장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제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이유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는 것은 좀 곤란한데 결국은 지금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걸 그러니까 모래상자 위에서 너 마음껏 놀아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샌드박스를 치워버리고 이제는 규제 박스를 갖고 들어간 거죠. 네. 그게 지금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한 걸 좀 봐야 되는데 그 7월 달에 당 100주년 연설에서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력한 이익 집단에 맞서 인민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 이익 집단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이게 국가 국유기업은 아니에요. 민간 기업인데 네. 지금 민간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나 이익이나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기준 재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플랫폼 기업이고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의 네트워크 파워나 데이터 파워를 이용을 해서 국민들의 이 부를 네. 이거를 과도하게 취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절대 막겠다. 요걸 이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시진핑은 뭐 78년에 등소평이 얘기했던 그 까만 고양이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집안 잘 잡으면 돼. 부자 빨리 되라고 하는 것에서 전략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잘 살자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면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하나 있는 거죠. 플랫폼 권력이요. 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네 마음껏 놀아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별의별 데이터를 거기다 다 모아줬는데 이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정부 통제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제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방대한 기업 데이터하고 개인 데이터 네. 이거 누가 갖고 있냐면 민간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두려움을 느낀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보자고 그랬을 때 상장 회사로서는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네. 그렇게 회계 데이터를 접근하면서 민감한 정보까지도 접촉할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가 이제 발등에 불러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시작을 한 건데 아, 이게 미중 분쟁과도 연관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에서 다시 이제 공유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우아한 얘기를 세 가지를 해요. 네. 공동 부유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 관계없이 빨리 쥐잡아라. 네. 빨리 돈 벌어라. 네. 여기서 첫 번째 고질량 발전, high quality development. 아, 우리 이제 고질량 발전.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두 번째 사회 공평. 사회 공평. 이 공평해야지 불평등 안 되지. 그리고 금융위험 막아야지. 네. 벌써 이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뭐 좋은 말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 터치를 못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서 이 제재를 들어가는데 네.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요 차트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뭐냐 그러면 차트를 크게 띄워주시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뱅크가 지금 만든 건데요. 네. 소득 불균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중국의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상위 10%의 소득이고 파란 색깔이 하위 50%를 다 합친 소득이에요. 네. 이 갭이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뭐 악어 아가리처럼 계속적으로 끝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1%를 한번 보자. 그러면 진짜 부자 재벌들 네. 상위 1%의 부하고 하위 50%의 부가 이게 2010년 뭐 이언저리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1%가 나머지 못 사는 사람 7억 명의 재산하고 같은 규모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80에서 100%의 고소득 계층이 47%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 뭐 같이 이래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상위 1%가 하위 50%의 전체 소득보다 더 많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해진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나라보다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는데 중국이라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컨셉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1%들 제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게 1820년부터 시작해서 아편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전 세계 상위 1%들의 소득 비중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위에 있는 유럽이 역시 돈 많은 사람이 많고 두 번째 보라색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1920년대, 1940년대 가장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이게 네. 1820년 아편전쟁 이때 그 즈음에는 뭐 엄청나게 많았지만 1950년, 60년대 들어오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가 2020년에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네. 지금 미국 다음번 정도 수준으로 상위 1%의 소득이 전 세계 비중에서 지금 2등 정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소득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보는 거나 또는 중국 안으로 보는 거나 이 1%의 이 고소득층의 부가 사회적 그 혐오감 또는 이제 이 불만 이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그 6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주말에 올렸던 세 가지 중국 투자할 때 반드시 봐야 될 중국 정책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네. 그 문서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는 에피시언시 효율이 우선이 아니고 공정성의 균형으로 간다. 네. 그러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투자하고 부채 중심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양극화하고 소득 격차, 사회 불균형이 커졌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것이 공동 번영하는 것이 이게 목표인데 이것은 1%의 소득이 50%의 소득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 이건 불공정하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시정할래? 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전체 파이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졌는데 이게 상위 1%가 파이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나머지를 나눠가는 이 구조는 결국 분배 구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의법치국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 분배를 조정해야 되는데 1차 소득 분배, 2차 소득 분배, 3차 소득 분배를 세 번에 걸친 분배 숫자를 바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노동자들 하위 50%들이 이게 이 지금 같은 직장에서 일해서는 죽었다 깨도 월 5,000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첨단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동 부유론에서 왜 오늘 또 보면 반도체 배터리주가 다시 폭등을 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선보로 공부로 간다 해서 있는 것을 뺏어주는 게 아니라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키워가면서 같이 살자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가진 것은 네.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낮추고 네. 그 대신 약한 거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 네. 산업이 업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게 바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무한정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알리바바가 어제 같은 주가 반등의 이 날에도 힘을 못 써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지금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소프트 회사, 첨단 기술 회사는 법인세율을 10%, 15%로 특례로 낮춰줬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거 인터넷 회사가 과연 첨단 소프트 회사야? 네. 그래서 이 법인세율을 다시 25% 환원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있어요. 아, 그러면 바로 실적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순이익률이 네. 이게 10%도 15%가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뭐 상대적으로 젊은 회사긴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 보면 노인이에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긴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성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뭐 정부가 그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단초를 제공한 것도 알리바바 회식자리에서 터진 성범죄가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이었다면 그것이 뭐 묻혀 넘어가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이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버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아니었지만 2009년인가 2000 뭐 몇 년에 이 누가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죠. 네. 알리바바가 빅데이터를 이거를 불공정하게 써가지고 마케팅이나 영업에 썼다. 네.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알리바바도 그랬다고 승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봐라. 이것이 데이터의 불공정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냐. 그래서 니들은 데이터 보안법에 이 제재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명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세금 문제가 걸려 있었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불공정성 문제 네. 요게 세 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세게 반등을 하는데 알리바바는 못 갔던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소득 분배를 하는 게 세금 받은 거 가지고 돈을 다시 갈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뭐 25만 원씩 뭐 이제 재배분한다고 하는 거 조세, 사회보장, 보조금 요거를 갖다가 조정을 하면서 소득 분배를 좀 조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 말고 제가 큰 글자로 쓰는 게 3차 산업분배인데 이게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자선이나 기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전 세계 부자 랭킹 뭐 20등, 30등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자들한테 네. 돈 좀 내놓으라는 거죠.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뭐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뭐냐면 네. 공동 부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3단계? 소득 분배를 네. 3단계 소득 분배에 아, 네가 좀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콕 끼어가지고 기부하는 거죠. 이게. 아, 그래서 그 6인의 이런 기부 행렬이 이런 공동부유론의 어떤 그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쉽지는 사실은 않은 나라인데 이거 지금 정책의 키워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이 저거 말도 안 되는 기업들 뭐 돈 내라고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논리 구조를 보면 네. 이게 이런 구조 안에 돼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공동부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안에 네. 그걸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득 분배 구조 조정을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상되는 업종들이 아마 지난 동영상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디지털 이코노미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이 SNS 채널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런 결과치를 갖다 놓고서 이제 그 얘기를 세게 하는데 네. 물론 겉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스토리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일과성이나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이미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기획을 한 것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서 2년 전부터 이것이 진행이 돼 왔다는 거죠. 네. 그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1단계 첨단 산업과 고부가 산업, 육성하는 그 산업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로 가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한국의 투자가들이 많이 이제 그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것이 네. 클리어파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독점법에만 걸려 있지 데이터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이게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냐 이건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 특히 미국의 뭐 이제 아크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들이 왜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을 대량으로 다 매도를 치냐는 것은 네. 바로 이 정책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네. 어렵죠. 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필요해요. 뭐 최소한 손절을 못하더라도 투자의 방향을 조금 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차 몇 차례 시리즈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이 이게 규제하려고 하는 네 가지 산업 말고 네.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거기에다 타겟팅하고 포커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악유를 해도 그게 우리 희망사항하고는 이제 별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